네, 기획특집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 향방 무엇에 달렸을까에 대해서 오늘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 다양한 분석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월 랠리도 사실 저희가 좀 의외라고 느꼈습니다만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경기 상황도 굉장히 좀 의외입니다. 물가의 하락폭은 조금씩 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지표는 이렇게 3% 급등하는 걸 보면 물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이 분명히 여력이 좀 있구나, 소비 여력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경기가 좀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또 특집으로 미국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 경제 전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산남님, 뉴저지에서 화상 연결로 함께합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말이요.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몇 번 보고, 방송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고 봤는데, 일단 지금 뉴저지에 계시더라고요. 그쵸? 네, 뉴저지에서 사실 경제 전문이랑 여러 가지 미국에 관련된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도 사실 바로 여기 방송 전까지 라이브를 하다가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게 됐네요. 지금까지 또 라이브를 하셨다고요? 네. 네. 근데 그래도 또 저희 머니투데이 MTN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어떻게 이렇게 경제 전문 유튜브를 하게 되셨는지 한마디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원래는 사실 제가 원래는 일기장처럼 원래 처음에는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적어놓는 곳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해 주시게 돼서 이제는 라이브 시청자분들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까지 들어오는 채널로 성장이 되는데 아직도 사실 어안이 벙벙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현지에 계신 분들 또 특별히 준비를 했으니까 굉장히 그쪽에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들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CPI 얘기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바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와서 아마 국내에 계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서도 조금 당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가가 좀 스티키하다고 하죠. 왜 이렇게 좀 잘 안 떨어지는 걸까요? 사실 이번 CPI가 정확히는 은행들이랑 시장이 한 달 기준으로는 예상치를 맞췄습니다. 그 대신 1년 기준으로 예상치를 상회한 건데요. 사실 이 이유가 가장 크게 지목되는 이제 범인이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가중치를 갑작스럽게 변경하게 되면서 작년 기준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주거비 같은 항목의 가중치를 늘리고 작년 기준 인플레가 적었던 중고차 같은 항목의 비율을 많이 줄였기 때문인데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이번에 많이 내려간 중고차 항목이 인플레이션을 예전처럼 내리지 못하고 가중치가 줄어서 반대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주거비 항목이 비중이 높아졌으니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시간이 지나간다면 결국 기저효과가 나오기 마련이고 지금 실거래 거주비가 사실 시장가가 미국에서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CPI의 거주비는 아직 하락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건 사실 연준이나 이제 미 노동부에서 조사하는 조사 방식이 시장가에 후행하는 OER이라는 거주비 조사 방식을 쓰거든요. 이제 이거는 사실 집주인에게 혹시 너가 렌트비를 받고 싶으면 얼마를 받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서 거주비를 조사하는 방식이라 시장가에 후행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안 내려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다만 파월이 여러 번 강조를 했듯이 아마 2-3개월 안에는 지금 가중치 변화가 결국 조금 더 주거비의 가중치를 더 주게 되면서 아마 2-3개월 안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품목별로 가중치가 변경됐던 것이 이번 달엔 좀 변수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파월 의장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건 2%지 않습니까? 사실 이 2% 달성하기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조건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라고 하고 결국 이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게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이제 실업률의 상승, 이제 파월이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 잡히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서비스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항목에서 사실 주거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은 임금 상승에서 나와요. 결국 연봉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실업률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실업률이라는 게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서로 연준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중립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임금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실업률이 나오려면 약 실업률이 지금보다 1%가량은 더 높아져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경쟁적인 조금 더 노동 공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나는 상황이 와야지 혹은 아니면은 경제 블록화가 풀려서 중국에서 조금 더 값싼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빠른 인플레이션이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아마 7월까지는 아마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향상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관해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인플레이션이 거의 작년 2022년 기준 0.65%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 수치가 적당히 높지만 않게 나온다면 그리고 사실 주거비만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이번에 아마 2%까지는 아니지만 3%보다 살짝 아래 정도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은 한 반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 반반 정도라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7월까지는 계속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전히 좀 높은 건 사실인데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현지에서 그 높은 물가가 체감이 많이 되나요? 특히 계란에 관한 물가가 굉장히 여러 그쵸. 번 이제 노동부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이제 계란 가격이 사실 이번 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5배 가까이가 상승했어요. 4-5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는데 다행히 이게 이번 달부터는 많이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식료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든지 아니면 집 가격만 보더라도 재작년 한 해 동안 20% 가까이가 상승해주면서 인플레이션이 사실 수치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면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체감이 된다라는 게 뭐 저희도 이제 다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얼마나 체감이 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소매 판매가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체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달걀 가격 저희가 얘기를 듣던 대로 많이 좀 올라갔군요. 그래도 이게 금리가 계속 아니죠. 물가가 계속 조금씩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연준이 올해 안에 피봇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현재 이제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이번에 안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분위기가 많죠. 그쵸. 이제 다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7월까지의 인플레이션이 엄청 났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 한 달 인플레이션이 0.65%였거든요. 그런 만큼 하락하는 속도도 보다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피봇의 가능성이 될 것이냐 안 될 거냐라기보다는 피봇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가능성 안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1월까지 인플레이션이 2% 후반 언저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면 전 연준이 피봇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평균 인플레이션이 한 달 기준 0.2% 언저리가 이제 나와야 되는 수치입니다. 이제 가능한 수치라고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중치가 바뀌면서 아마 다다음 달부터는 반대로 이 가중치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중치라는 게 결국 작년에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왔던 것을 더 가중치를 주는 건데 주거비가 더 가중치가 생기고 중고차가 떨어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제 조건은 이제 3% 중후반에 7월까지는 가파르게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3% YOY 1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6, 7월에는 3% 중후반에 안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렵지만 글로벌 상황이 나아진다면 혹은 영국처럼 가파르게 코어 CPI 하락이 나와준다면 말씀드린 0.2% 평균 인플레가 나와줄 수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해 안에 여전히 피봇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 7월 이후로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또 중요한 건 실업률이라
사실 실업률이 치솟는다면 혹시라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연준은 피봇의 가능성을 더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연준의 피봇 가능성은 충분히 한 30% 정도는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내 피봇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도 계속 더 높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물가도 예상하신 대로 2% 후반이나 3% 초반까지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흘러가면 참 좋습니다만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전쟁도 경험했고요. 계속해서 변수가 좀 많거든요. 이 증시의 향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키 하나를 짚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 주식이 이제 거시경제 상황과 다르게 이제 오르는 것을 보고 시장이 이제 탐욕에 가깝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긴 들었어요. 이제 실제로 현재 뉴욕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되는 주식들 중 85%가 이미 50일 지수 이평선보다 높은 상황이고 탐욕 공포 지수도 거의 최대치에 익스트림 그리드에 이제 다다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 상황과는 다르게 주식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키는 결국 실업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기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건 역대까지 별로 없었던 낮은 실업률, 높은 이자율, 강력한 주식 수익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이면에는 가장 중요한 건 낮은 실업률이 한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현재보다 미래를 보면서 과하게 시장에 선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도 JP 모건도 똑같은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업률이 만약에 오르기 시작한다면 이제 사람은 어느새 주식의 수익보다는 이제 안정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주가와 인플레이션이 둘 다 크게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만 반대로 혹시라도 실업률이 오르지 않고 연착륙으로 간다면 혹은 노랜딩 시나리오로 간다면 이제 주가가 어디로 갈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정말 예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저임금 노동자 부족 사태가 이제 빠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이 실업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또 실업률이 좀 높아져야 하는 걸 기대해야 된다는 게 참 좀 그렇긴 하네요.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이미 거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선 이제 또 한 2주 남았습니다. 3월에 고용지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내드리기는 좀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뉴저지에 오래 계셨으니까 올해 유망 투자군 미국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안전한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미국에서는 채권 시장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 제가 몇몇 혹은 많은 은행들의 자산관리사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 연준이 하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거잖아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의지를 들여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언젠가 잡힌다면 10년물 금리가 내려오는 것은 20년물 금리가 혹은 내려오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채권에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길면은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이제 금리 하락의 기조가 보일 때까지 연준이 피봇의 의지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한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큰 수익은 내리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대신 변동성이 지금처럼 큰 시장에는 하락으로도 크게 열려 있고 상방으로도 크게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잠시 안전한 곳에서 대피하는 것이 앞으로 나올 성장기 혹은 상승장에 더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제는 좀 잘 안 맞았지만 전 여전히 Don't fight the Fed라고 해서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말을 믿고 있거든요. 이제 연준의 액션과 주식의 상관관계는 역사적으로 거의 9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지금은 바닥을 찾는 게 아닌
포모라는 것에 붙이는 게 아닌 조금은 늦더라도 연준이 다시 돈을 풀 때까지 확실한 상승장이 올 때까지 돈을 지키는 데 집중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천천히 분할로 채권이나 채권 관련한 ETF를 모집한다면 연준이 나중에 실제로 피봇을 했을 때 아니면 피봇에 대한 의지를 내려놨을 때 커다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 대한 장점은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주식 시장은 크게 하락할 수 있지만 채권 시장은 그 이후에 있을 피봇이 오기 때문에 경기 침체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약간 좀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실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채권 시장 그리고 조금 더 연준의 피봇을 좀 기다려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들 앞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은 특집 대담을 좀 마련해 봤는데 앞으로도 좀 자주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암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